예, 안녕하세요. 예, 법원 승진 민사소송법 주관식 기출 해설 강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그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이렇게 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민법 문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진 느낌이 한두 개 정도는 이래 더 많이 출제된 것 같은데 민법에서 얼마 정도 이래 시간을 뺏기지 않았는지 또 시간 조절, 양 조절이죠. 분량 조절 이걸 잘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민사소송법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시간만 조금 좀 자제를 하셔가지고 민사소송법을 한 50번 정도 이래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그 답안 작성하셨다면 충분히 이래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상대로 최근 판례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기출에서 문제가 출제됐고 원래 그 특이하게 출제된 그 조문 논점으로 해서 답변서 제출과 관련되는 논점 이것도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그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불론 판결과 관련돼서 흔히 자주 출제되는 게 소장심사, 무불론 판결 이런 것들이 사무관 승진에서 이래 자주 출제됐던 그 테마인데 무불론 판결과 관련된 조문 문제로 이래 출제됐고 항소기각을 조문을 찾았으면 조금 더 이래 쉽게 이래 썼을 거고 항소기각이 이제 어느 정도 조문을 이래 찾으셨는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래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최근 판례들은 1차용으로 그때 특강에 해드렸던 마무리할 때 이래 알려드렸던 그 자료에 소개된 판례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판례 중에 중요했던 논점이 여러 개, 화해공고결정 판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압류 추심이 이제 경합됐을 때 제소금지가 이래 적용될 수 있을지 다른 추심 채권자에게 제소금지의 효과가 이래 미칠 수 있을지 그 판례가 이래 출제됐던데요. 일단은 압류 추심에서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한테는 다른 추심 채권자죠. 추심 채권자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판력이 미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런 유의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여러 개 나왔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렇게 출제됐던 사례로 출제가 이래 돼버렸고 연습을 좀 하신 분들은 조금 이래 부드럽게 이래 답안 작성을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래 시간을 쫓기면서 답안 작성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막상 이래 보기는 이래 쉬워요. 이게 문제 자체가 이제 흔히 교재에서 소개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다 나왔던 쟁점들 뭐 전무명령, 추진명령 이런 것도 비교해 가지고 이래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흔히 연습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객관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쟁점이어가지고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실전 가서 얼마나 써내는가의 문제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이래 어떻게 이제 답안 작성을 해내는지 그게 변별력을 이래 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누가 좀 침착하게 민법에서 조금 더 자제해가지고 민사소송법을 착실하게 답안 작성을 해줬는지 그게 따라 가지고 점수 차이는 이래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고 일단은 원래 같은 문제에서는 최근 판례 자체가 제가 강의 자료에 소개된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지금 다 오픈돼 있는 판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모르는 판례가 작년처럼 이래 모르는 판례가 나온 건 아니고 오픈돼 있는 판례가 이래 출제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꼭 써줘야 되지 않았을까? 자료가 흔히 학원가에서 돌던 자료에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답안 작성 자체에서 점수에서 불리기 안 생기려면 반드시 이 판례는 소개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일반의 3번 판례죠. 작년에 나왔던 판례 자체가 소개됐을 때 이래 점수가 좀 고득점으로 갈 수 있고 오히려 쉽게 이래 풀었는데 만약에 뭐 한두 개를 빼먹었다든지 아니면 이 판례가 소개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아니면 3번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다든지 뭐 이렇게 이래 된다면 좀 좋은 점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기는 왜냐 그러면 이게 상대평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래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또 점수 차이가 생겨버리거든요. 점수 차이를 둘 수밖에 없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변별력은 반드시 있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래 해설 같은 거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설 이렇게 짧게 해드리고 답안을 꼭 그 제 포맷대로 이래 쓰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 시간 조절 차원에서 이래 많이 쓸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짧게 결론 이유 중심으로 해서 답안 작성을 했고요. 부가적인 내용들을 더 써주면 가점사항은 될 겁니다만 가점사항은 될 건데 시간 관계상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조금 짧게 이렇게 답안 작성을 이래 해드렸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갑은을에 대해서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고요. 1번 문제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이 을에게 가지는 1억 원의 이래 대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고요. 그 무렵 을한테 송달되어 확정되게 됩니다. 이후 갑이 을을 상대로 그 1억 원의 대금 청구서를 이래 제기했다면 갑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논하라고 이래 됐는데 2번하고 이래 그 비교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짜리 이래 채권이 있고 이 사람의 채권자가 압류하고 나서 이걸 전부 명령을 받았을 때와 전부 명령을 이래 받은 경우와 추심 명령을 이래 받은 경우 추심 명령을 이래 받은 경우에 각각의 차이점으로 이래 그 비교해서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전부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의 당사자 적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 적격은 이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이행의 소로 처리돼요. 일반 이행으로 이래 처리돼 가지고 이 사람은 얘를 상대로 이행 소송을 이래 제기하는 거 이래 일반 이행의 소로 이래 처리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채권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전부 명령 내려져 버리면 얘한테 채권이 넘어가니까 전부 채권자에게 채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 전부 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밝혀지면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 제기한 꼴이 이래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청구 기각 판결로 이래 끝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추심 명령은 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추심 권능만 넘어간다. 그죠? 추심 권능만 이래 넘어가는 거고 우리 그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가름형이 돼버립니다. 가름형이 되고 이제부터는 소송 수행권은 얘한테 넘어가고요. 얘한테 이전돼 버리고 채권은 그 갑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지만 추심 권능은 병한테 추심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추심 권능도 없는 사람이 당사 적격이 제한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꼴로 이래 처리되게 되니까 이거는 부적법각하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당사 적격이 제한되는 게 추심명령, 당사자 적격의 제한은 없는 거고 채권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 그게 전무명령이 이래 되게 되니까 두 가지 차이점으로 비교해서 이래 쓰시면 되고 이거는 많이 나왔던 그 쟁점이고 이래 기출에서 많이 이래 소개된 문제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 3번을 볼게요. 3번 보시면.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이래 대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을을 상대로 추심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합니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얘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이래 제기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소취함. 항소심에서 이래 소치하를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항소심에서 이래 소치하를 하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요. 그 후 갑이 다른 채권자 정의 위 1억 원의 대금 채권에 관해서 다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을의 상대로 다른 채권자 정의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이래 받고 나서 다시 을을 상대로 이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항소심에서 소차가 일어나면 이게 제소금지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소금지라는 제재. 그러니까 소차는 각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267조 2항에서요. 267조 2항에서 동일한 그 소차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소를 취한 사람은 다시 동일한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다른 채권자가 그 소송의 그 영향을 받을지 제소금지 제재의 효과를 얘한테 영향을 미칠지 이 말이거든. 미칠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일단은 제소금지 자체가 동일한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없도록 이래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 제소금지는 중복소송하고 기판력하고 다르게 권리보이익이 동일해야 돼요. 권리보이익이 동일할 것이 요건으로 이래 필요하게 되게 되는데 압류 추심 명령에서 다른 채권자는 권리보이익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권리보이익 자체를 이래 동일하게 이래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새로운 권리보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다시 을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이래 제기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는 거고 제소금지는 다른 압류 추심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 정면의 판례가 이래 소개되시면 이래 되게
좋은 점수가 이래 나오게 되겠죠. 자, 밑에 재수금지의인데 다른 논점은 10점, 10점 이래 나왔는데 3번이 20점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강조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차 하나 정도는 더 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일반 재수금지 그 쟁점이 되는 거고 267조 2항에서요. 그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선 뒤 소를 취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는 소차로 그동안 판결해 드린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요.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이래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조문이죠. 제재적 취지의 이래 규정이 되고 여기에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범이나 중복재소금지에서 말한 것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보익이 다르면 권리보익을 달리한다면 그때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언제나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언제나 금지되지는 않고 다시 다른 사정 생기면 동일한 소를 이래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2번이 여기가 핵심이죠. 동일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복수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 명령에 이래 경합이 됐을 때 재소금지가 적용될지 이래 판결 유지인데 이 판례상 그대로 났어요. 그죠? 그래서 판례 태도 보시면 갑의사가 을등에 대해서 가지는 정상금 채권에 대해서 갑의사의 채권자 병이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을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를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했는데 그 후 그 다른 채권자 정이 다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를 이래 제기한 사안 똑같죠. 동일한 사안이고 병이 선행 추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종국 판결 후 소를 취했다거나 정이 소송 제도를 남용할 의도로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정은 선행 추심 소송과 별도로요 자신의 갑의사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서 위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보익이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권리보익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권리보익이 동일하지 않다. 정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압류 추심 명령의 경합과 관련되는 판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판례 중에서 꽤 많이 나왔고 그중 하나가 뽑혀서 나왔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 출제가 이래 된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됩니다. 됐고 최근 판례가 하나는 꼭 내는 것 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최근에 그 문제 스타일을 보면 작년에는 변론 종결로 생긴 그 해당 여부 그 판례를 이래 출제했고 올해는 압류 그 추심 명령이 경합됐을 때 그 판례 사안을 이래 출제한 것 같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래 접근하시면 되고 이번은 그 조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변론 판결과 관련된 조문 정리를 이래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그 소장 부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이래 출제하게 되는데 직권조사 사항이 있든지 또 하나가 판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 제출하면 그때는 무변론 판결 못해. 무변론 판결을 이래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문에 이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문으로 이래 해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이래 처리하시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것 자체는 위법으로 이래 평가하시고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걸로 이렇게 봐서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으로 이래 처리하시면 되고 2번은 을은 제1심 판결에서요 항소함에서 위 변장변 외에 1심 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이래 하게 됩니다. 변장변도 하고 위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항소심은 변론 절차를 진행했는데 을의 변제항변이 이유 없다. 그러니까 변제항변 자체가 이유 없는 걸로 이래 판명 났어요. 판명 나게 됐을 때 그럴 때 항소심은 제1심 그 판결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할지 아니면 항소 기각 중에 어떤 판결을 할까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취소하고 다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새로 내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이 항소가 이유 없으니까 배척할 수 있는지 항소 기각을 이래 할 수 있는지가 이런 문제되게 되는데 항소 기각을 하는 경우가 딱 두 개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1심 판결이 정당할 때 항소 기각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유는 부당하지만요. 이유는 이래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이유로 이래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때 항소 기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변론 패소 판결을 이래 그 당한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무변론 패소 판결한 거는 잘못됐지만 다른 이유 변제항변이 이유 없어요. 변제항변이 이유 없다고 했을 때는 똑같죠. 결국은 원고 청구가 인용돼야 되니까 다른 이유로 1심 판결이 정당할 때는요. 그때는 항소 기각을 해도 이래 항소 기각을 하게 되고 이유에는 기판력 안 생기죠. 상계항변 말고는 이래 기판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 항소기각 판결을 이래 내려지게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저당권 말소 사례가 이래 출제되는데 이거는 민법에서 흔히 다뤘던 이래 그 쟁점인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갑이 이제 채권 담보를 위해서 을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이래 설정하게 되죠. 저당권을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에다가 이래 저당권을 이래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문제 1번에서 을은 병현태 위차용금 채권을 이래 양도하고요.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이래 맞춰주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 갑은 이후 차임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이래 말소 청구서를 이래 제기해야 될지를 이래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고. 갑이 채무자. 갑이 채무자고 자기 차임금 채무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이래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을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병한테 이래 부기등기가 이래 된 사안이 이래 됐을 때 얘가 지금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피담보 채무가 변제로 소멸됐을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저당권자는 얘죠. 얘를 상대로 이래 저당권을 이래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병을 상대로 양수인 병을 상대로 이래 하고 말소 대상은 주등기입니다. 그죠? 부기등기 말소는 없죠. 부기등기는 이전이 잘못되면 부기등기 말소가 되겠지만 말소 소송의 대상 자체는 주등기. 주등기를 말소하면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이래 되기 때문에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 말소,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를 말소해 주면 되고 하나의 판례로 소개해 줘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야 될지 상대방 문제와 대상 적격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답안 구성을 해주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구분해서 했고 같은 판례로 같이 소개해줘도 되는데 보일 수 있도록 누구를 상대로 하고 대상은 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래 소개해 주시면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갑은 위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게 되는데 이제 소유자가 아닌 갑이 모두 변제하고 나서 을을 상대로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소유권을 얘한테 이전해주고요. 토지를 병한테 병한테 이래 매도하고 이 사례하고 다르게 병한테 매도하고 얘가 지금 얘한테 말소 청구를 이래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 소유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을지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당연히 214조를 근거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전 소유자도 과연 말소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계약상 권리가 있다, 그지? 계약상 권리를 이래 근거로 해서 말소 청구를 인정합니다. 말소 청구를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갑의 청구를 인용을 이래 하게 이래 될 테고 판결을 요지해서 나오는 것처럼 계약상 권리가 있다. 말소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게 됩니다. 이것도 흔히 연습을 많이 했던 사례고 우리 객관식에서도 많이 다뤘던 쟁점이어가지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입니다. 시간 조절을 누가 잘했는지 따라 가지고 이래 달라지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것들 차이로 정리를 이래 해들어가시면 되고 뭐 시험 자체가 아직 얼마 남지 않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몇 번 이래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는데 패턴 자체는 완전 쉽게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판례 기본 판례들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게 되는 거고 최근 판례 경향들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판례들 안에서 출제하고 또 기출에서 또 출제해주고 이런 것들 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최근 판례 경향도 이런 묻기도 하고 그리고 관건은 민법하고 시간 조절을 얼마만큼 잘해내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평소에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내년에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하나 정도는 틀렸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 문제 자체에서 뭐 항소 기각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뭐 조문 찾기가 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이래 놓쳤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게 되는데요. 한 문제 정도 말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습을 하고 앞으로도 대비하시면 이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판례 표현을 잘 소개해 주는 거 이렇게 관건이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판례를 묻는 시험이니까 판례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꼭
유념해 두셨다가 이래 잘 정리하시고 기존에 나왔던 그 교재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반복 정리해 들어가신다면 충분하게 이래 대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래 생각되니까 꾸준하게 반복을 하시면서 이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았고 간단하게 그 사례 그 해설을 해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